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너무 커서 이거를 제가 정해놓고도 제목을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요령 있게 전달하나 좀 고민이었는데요. 제목 자체를 보면은 동양적 사유의 형성이라고 해서 그 불교와 유교의 만남,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실 이 제목을 보자면은 동양적 사유라든가 불교나 유교라든가 굉장히 거대 담론이잖아요. 인문학 중에서도 동아시아적 지성을 가능케 한 거대 담론, 핵심적인 두 담론을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교든 인문학이든 어떤 거대 담론도 현재의 자기 삶과 연관되어서 이해되고 그 담론으로부터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이건 죽은 물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나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는 거대 담론의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식 전달이고, 현재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은 약간은 체험적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결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거대 담론으로서의 불교, 유교가 만나서 형성된 동아시아적 사유의 모습,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이러한 동양적 사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라고 답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9, 20살 때부터 지금 55살까지 어찌됐건 뭐 좀 게으르지만은 느린 걸음으로 이렇게 몇십 년 해온 거니까 그 바탕 하에서 제가 아는 바를 가감없이 한번 전해드리려고 노력해 볼게요. 제가 원래 8호학번인데 86년에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30대 중반에 박사를 받았으니까 8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30대 중반까지 수많은 선생님에게 배웠거든요. 배우고 어떤 분에게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배웠어요. 박사 과정에서.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큰 울림을 준 수업을 꼽으라면은, 물론 많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굉장히 이외인데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한 반에 57명이었거든요. 그 57명이 콩나물시루 같은 이런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이제 공부를 포기를 했어요. 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잘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모 대학에 조금 하면 갈 거다 이랬는데, 1학년 말에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나니까 세상이 참 편하더라고요. 학교를 갈 때 뭐 책을 한 권만 가져가도 됐으니까요. 한 권만 가져가서 종일 그 책만 이제 뒤에 앉아 펴놓고 다른 책을 읽고 하니까 큰 학교 수업에 이제 관심을 안 쏟고 하니까 시험도 당연히 뭐 꼴찌에서 1, 2등을 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2학년 한 10월 달인가 11월쯤에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날 그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다른 볼 일이 계셨는지 편찮으셨는지. 그래서 그때 그 수업 시간에 대신 누가 들어오셨냐 하면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보통은 싫죠, 그죠?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딱 1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 수많은 선생님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1시간 강의한 교장 선생님 이름과 그 강의 내용이 아주 오랜 세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교장 선생님은 이을기 선생님이란 분인데 작고하신 지 오래됐죠.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저는 저 뒤에서 그냥 책 한 권 펴놓고 수학 시간이든 국어 시간이든 영어 시간이든 항상 국어책을 펴놨죠.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이을기 교장 선생님이 오셔갖고 고등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 있고 저처럼 완전히 포기한 학생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앉아서 앞에서 서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냥 어떤 강의를 하시냐 하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때는 대학 들어가는 게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인생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셔갖고 한 50분 강의하는 것에 서두를 왜 여시냐 하면은 자네들은 공부를 왜 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진학해서까지 항상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학교 가라 그러니까 갔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반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면은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선생님도 칭찬하시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 가서 뭐 괜찮은 인생을 살겠구나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도 없었고 누구도 내인데 그래 안 물었는데 아니 수학을 전공하신 교장 선생님이 공부를 왜 하냐고 물으니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요. 그럼 이제 그 누가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 이제 이런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집도 사고 뭐 잘생긴 여자랑 결혼도 하고 뭐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분쯤 넘어갔을 때 우리랑 이야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내 인대는 그 당시에는 전혀 안 와닿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답변이 평생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답변이 뭐였냐? 그 선생님의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 하면은 이외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리를 탐구하려고 공부를 한다. 아니 좀 있으면 고3이 돼갖고 이제 뭐 대입학력고사에 아주 매진을 해야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57명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말이 실감나게 와닿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평생을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뭐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 45분에서 50분 동안 들어와서 이야기한 그 이을기 교장 선생님이 생각나고 공부 그러면 진리 탐구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정작 그 이후로 내가 살아온 바를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막 공부를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학 들어와서 대학원 가고 석사 박사 마치고 강사 연구원 교수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그런 대단한 의미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냥 가장 1차적인 거는 이걸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생존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저는 제일 컸고 진리를 탐구한다. 이거는
잊혀지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내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잊혀지진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뭐냐 하면은 선생님의 그 말은 내같이 전혀 긴 세월 동안 영향을 못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만 잊지는 않았죠. 혹은 젊은 시절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알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한 30년간 배우고 가르쳤던 경전들을 다시 펴서 읽어보면서 이거 정말로 옛날 어른들이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현들이 날 속이지 않았구나. 예전에는 글을 읽으면은 그거를 열심히 해석한 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실제적인 감각, 실제적인 얻음, 실감, 실득, 체득 이런 것이 이제 잘 안 와닿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우연한 기회에 와닿고 다시 글을 보니까 이분들 말씀에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흘려보냈던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실로 깨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 다른데 다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듯이요. 코를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거나 꼬리를 만지거나 다 다르지만 이들은 동일하게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님일 때는 어떠냐 하면은 코끼리는 코의 모습이 코끼리인 줄 알고 또 다리를 만진 장님은 다리의 모습이 코끼리인 줄 알고 꼬리를 만진 장님은 꼬리가 코끼리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장님이 어떻게 하다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야. 코끼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인류의 선지자들에 해당되는, 제가 예수님은 잘 몰라요. 성경을 좀 읽긴 했지만,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 하나도 안 숨기고 다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숨기고.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숨기고 다 이야기해 놓은 그거를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고 해석은 해. 그래서 제가 40대 때 외부에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논어를 20강을 해서 전체를 다 읽고 마지막 강의할 때 한 말이 기억나는데, 수강생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 하면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번역은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해주는데 실제 이분들이 한 이 내용에 대한 내가 완벽한 이해, 완벽하다기보다 내 자신의 어떤 자기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아직 해주지를 못한다고. 번역은 내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도.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부처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겁의 시간이 흘러도 만나기 어려운 최상의 진리, 이게 금강경 개경계에 나오거든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겁의 시간이 흘러도 만나기 어려운 최상의 진리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지금 자세하게 들어보아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겠노라. 금강경에 보면은 질문하는 수보리라는 제자에게
부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최상의 진리를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대들은 내가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여기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가르쳐 주는 게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준 그 진리가 금강경하고 논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금강경과 논어를 읽으면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금강경과 논어를 읽어보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론다 버니라는 이 예전에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히트를 한 학자, 영성가가 있는데, 이 론다 버니 최근에 그레이트 시크릿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시크릿에 한 책을 내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쳐왔다. 그러니까 눈앞에 딱 놓여 있고 누구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동양의 최고의 지성들도 단 하나도 안 숨기고 알려줬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왜 못 듣느냐? 못 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꿔. 너무 생생한 꿈을 꿀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꿈 속에서 나는 뭐냐 하면은 그 생생한 꿈 속의 주인공으로서 그 꿈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동안에는 물론 꿈 속에서 깨어날 수도 있지, 자각몽의 형태로. 근데 꿈을 너무 리얼하게 꿀 때는 어떠냐 하면은 꿈 속에서의 삶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잖아. 그런데 이 동양의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눈을 뜨고 있는 이 상태도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면은 꿈속에서 꿈을 꾸는 상태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야. 꿈속에서 눈을 뜨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해도 결국은 꿈속이듯이 지금 눈을 뜨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온갖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꿈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 이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분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최고의 진리라는 거는 꿈을 깬 이야기거든요. 꿈을 깬 이야기야. 그러니까 꿈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현상,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꿈속에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돼버렸느냐?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단이 꽤 많지만요. 부처나 공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이렇게 됐으니까, 뭐 원인이 어떻든 이렇게 됐으니까 얼른 꿈을 깨어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데서 철학이 발생한다면 여기는 원인 분석이 아니고 이거보다도 빨리 꿈을 깨어나게 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부처나 공자의 이야기는 어떤 형태냐 하면은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드는 거야. 큰 소리로 꿈에서 깨라고. 근데 꿈에서 못 깨. 너무 깊이 잠들어갖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꿈에서 깨어났느냐? 그리고 그들이 꿈에서 깨어나서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게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나이가 저보다 젊은 층들이 많아서 어느 만큼 뭐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황당한 이야기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소망하기는 잘 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혹은 뭐 지금도 괜찮고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주제인 거는 틀림없어요. 자, 그럼 볼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꿈에서 깨어났는지. 먼저 양력을 간단히만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보면은 부처는 BC 624년에서 544년, 공자는 BC 551년에서 479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시죠. 그렇지만 동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를 살았는데 환경은 전혀 달라요. 부처는 뭐냐 하면은 왕자로 태어났고, 공자는 뭐냐 하면은 전에 내려오기로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매우 어린 시절을 매우 가난하게 보냈고, 부처는 굉장히 부유하게 보냈대요. 부처의 성명은 고타마 시타르타고요. 우리는 흔히 불타라고 이야기해요. 불타, 여기서 부처가 나왔는데, 불타는 이제 요게 인도 천축어인데 한문으로 옮기면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깨달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라고도 하는데, 부처는 석가족이라는 요거 석가는 종족의 이름이고요. 모니는 성자를 모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카무니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자다 이런 뜻이고요. 부유한 환경을 살았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자식을 가리켜서 슬플 애자를 써서 애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자는 한 10년 뒤에 태어난 부처가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이름은 구예요. 언덕구자고 자는 중리고, 시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은 호칭이 대성지성 문선왕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에 오면은 공자를 메신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이름이 이 대성자, 대자 성자를 따오고 집전자를 써서 대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가난한 환경이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자식을 한문으로 고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으면 고해자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어찌 보면은 너무나 삶의 환경이 달랐죠. 한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대부였다고 하는데, 너무 어린 시절에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공자를 키우던 시절에는 되게 가난했대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런 두 사람이 어떠한 좌절을 겪으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단초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부처는 젊은 시절에 성문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석가모니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 왕이 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인도에서 가장 현명한 현자를 불러다가 축복을 받게 했는데, 그때 그 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왕자님은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제왕이 되거나 아니면 인류의 등불이 되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도를 통일하는 패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성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거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들이 성자가 되길 원하겠어요? 패자가 되길 원하겠어요? 패자 그럴 때 패는 제패하다 그럴 때 그 패자거든요. 대부분의 보통 아버지는 아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성자가 되기보다는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제왕이 되기를 원하겠죠. 이 아버지도 왕이지만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맛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맛보다가는 자칫하면은 종교 쪽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을 짓고 성벽을 크게 쌓고요. 그 안에 어린 왕자를 두고 노인이라고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자기하고 이 왕자를 가리키는 사부 빼고는 다 젊은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24시간 왕자 곁에 돌보미를 둬서 절대로 다치거나 몸의 고통을 모르게 하고 뭐 좋은 음식 먹이고, 그러니까 왕자가 약간 청소년기에 들어설 때까지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거나 고통을 겪는다거나 뭐 죽는다거나 이런 걸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청소년기에 성 밖을 잠깐 나갔는데 동쪽 문을 나가서 늙은 사람을 보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 자기 아버지와 선생 빼고는 늙은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늙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처음 본 거야. 청소년기가 돼서. 그래, 이 왕자가 너무 마음에 이상하다 들어갔고 몰래 남쪽 문을 나갔는데 병든 자를 보았어요. 자기 주변에 병든 자가 아무도 없었거든. 심지어 국왕인 아버지도 병이 들 땐 가까이 안 왔거든. 그리고 여기서 충격을 받고 서쪽 문을 나가서 죽은 자를 보았어요. 인도에는 죽으면은 화장도 많이 하고 조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들어선 이 왕자가 들어와서 스승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도 죽습니까? 저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뭐라고 답변할게요? 왕자님,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어린 왕자는, 어리지도 않죠. 청소년기의 왕자는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큰 두려움이 생긴 거야. 왜? 인간이 늙어서 취해지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죽어서 소멸되는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딘 걸 왕이 알고는 뭐 인도에서 아주 미녀를 데려다가 왕비로 태자비로 삼고 거기에서 아들까지 낳아요. 라훌라라고.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이 두려움과 고통을 못 이겨서 결국은 왕성을 나가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부처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삶의 비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나에게 안 닥쳤다 뿐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나에게 안 닥치면은 그게 리얼하지가 않아. 근데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뭐냐면요. 그게 아주 리얼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바로 부처의 젊은 청소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어를 읽어보면은 수제자인 안회를 굉장히 아꼈는데 그 안회가 죽으니까 우리가 공자 그러면 보통 근엄한 인물상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놈의 하늘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이 뭐랄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자로라는 제자가 죽었을 때는 거의 그 공자가의 기록을 보면 거의 광분할 정도로 견디지 못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누군가,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처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네들과도 이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를 맛보지만은 이런 기쁨도 지속되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또 거기에 적응하면은 그 기쁨의 감각은 사라지는 대신에 이 슬픔이나 고통의 감각은 지속되는 시간도 길고 힘도 세. 요새 집값 올라가 다들 고민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어 집을 막 사고 싶어. 30평대 아파트를.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 3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딱 6개월 가, 6개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평균이 그랬대요. 6개월 지나면 그게 다 적응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전에 20평대 아파트 살던 거나 거의 비슷해요. 인간에게 굉장히 오래 가는 감각이 이성에 대한 감각인데, 그것도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인데, 천하제일의 미녀와 결혼해도 3년. 그래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감각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에게 남는 트라우마는 대체로 뭐냐 하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야. 이거는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받았는 그 어린 시절의 행복감, 이런 것도 기억에 남지만 저변에 잔잔하게 흐르거나 크게 영향을 어찌 보면 안 미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은 평생을 따라갑니다. 하물며 내가 내 자신과 이별하는 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하는 거는 아주 치명적이야, 치명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처와 공자가 바라본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이게 내동댕이 쳐진 삶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좀 세상을 인식할 만할 때쯤 돼 보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 집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출발한 삶은요, 후퇴가 없어. 쉬지도 못해. 그냥 오로지 직진이야. 어디로? 죽을 때까지. 태어난 이상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청소년기, 청장년기 살아갖고 내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다시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갈래. 이거 안 돼. 그냥 쭉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내동댕이 치고 후퇴 없이 그냥 죽음을 향해 쭉 가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의 힘은 물론 그 힘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잔잔한 반면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굉장히 뭐냐 하면은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런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이 세상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너무나 명확하고 엄연한 사실이 있는 거야. 결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부닥치는 어떤 현실에서 보자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최종적인 어떤 지점에서는 결국 고통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 놓여서 무엇을 찾았냐 하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다. 응? 인간은요, 생각보다가 되게 끈질긴 존재거든요. 어떤 것에 목표를 두면은 예컨대 노력도 하고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취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제가 상당히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하는데, 걷는 거를. 그렇지만 가끔 산을 가거나 이래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굉장히 멀리 걷더라고. 빠른 걸음으로. 이 인간의 노력과 끈기, 그 다음에 두뇌가 합쳐져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우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자와 부처 같은 이런 아주 뛰어난 천재들도요, 이런 상황에 봉착해갖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특히 부처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필사적인 노력.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서 노력을 해요.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해답을 딱 찾았고 공자도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왜 이 강의 제목을 불교와 유교의 만남이라고 했냐, 이들은 살았던 시대도 조금 다르고 살았던 공간도 다른데 찾은 답이 매우 유사해요. 아마 제가 기독교를 공부를 안 해서 기독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찾은 답이 매우 유사한데 이들은 각각의 답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다가 어느 시점에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 두 답을 찾은 문명이 만나게 돼. 만나서 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답안지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두 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만남을 잠깐 보면요. 불교가 중국의 BC 2년경에 전래가 되었는데 당시 언어가 달라갖고 불경을 중국어 즉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위대한 번역자가 누구냐면 구마라접과 현장이라는 스님이에요. 구마라접은 오늘날 불교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번역, 구마라접 번역본이 가장 유명하고요. 현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삼장법사 있죠, 그죠? 손오공 나오는 거, 삼장법사를 현장법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와서 번역을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불교와 유교가 이들의 번역을 할 때쯤 불교와 유교가 만나는데 왜 만나느냐 하면은, 자, 인도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와서 중국 그 당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문, 백화문이에요. 한문으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개념어라든가 이런 것을 유교 쪽의 걸 가져와 쓰면서 뭐냐 하면은 불교적 사유의 유교적 언어가 합쳐지면서 이상하게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의 중국식 불교가 탄생을 하고 유교와 불교가 합쳐진 형태의 중국식 유교가 탄생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유교와 불교가 합쳐진 이 새로운 형태의 중국의 불교와 유교가 나중에 조선으로도 들어와요. 자, 먼저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유교 혹은 도교, 중국 유교죠. 중국의 유교가 만나서 새로운 융합 사상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선종.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문명인 불교와 중국 문명인 유교가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유교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주자학과 양명학이에요. 그 불교의 선종이나 유교의 주자학 양명학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리지널 불교와 오리지널 유교가 아닌 거예요.
타 문명을 받아들여서 합쳐갖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 학술 문명으로 탄생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둘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이 있었던 거야. 먼저 어떤 유사성이 있었냐? 이런 게 있어요. 응? 잠깐만. 요걸 먼저 봐야 되는. 어떤 유사성이 있었냐 하면은 부처는 금강경에서 사무소를 주장하고 공자는 논어에서 역시 사무소를 주장하는데 부처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런 말을 해요. 아상, 이때 아는 나예요. 나도 없고 인상, 너도 없고 중생이라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약간 조금 평범하고 못난 사람. 중생의 반대는 뛰어난 사람이겠죠. 평범하고 못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도 없고 수자라는 건 오래 사는 사람. 뭐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오래 살거나 요절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부처가 찾아낸 답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생로병사 속에서의 번민, 고통, 고독 뭐 이런 것과 연계가 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자, 내가 지금 힘이 든다고 해요. 힘이 들어. 뭐 어떤 상황일 수 있죠.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잘렸을 수도 있어. 힘이 들어. 자, 힘이 든다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힘이 드는지. 내가 이래 물으면은 내가 힘이 들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 내가 어디에 있는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힘이 든다라고 할 때 누가 힘이 드냐고 물으면은 내가 힘이 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뭔데? 이래 물으면은 되게 막연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은 본인이 힘이 든다고 하면서 정작 힘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꿈속에서 내가 꿈을 너무 리얼하게 꾸는데 막 쫓기는 꿈을 꿔. 너무 힘이 들었어. 깨고 나서 어때요? 깨고 나서도 너무 힘이 든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요새 저는 드라마는 안 보지만 한때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 막 정말로 그 인간의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해내는 아주 잘 만든 드라마 보다 보면 주인공에게 폭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끝나고 TV 끄고 나서도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이 드는 거는 이분들이 진단하기에 뭐 왔냐면은 꿈 속에서 내가 막 쫓겨서 힘이 드는데 계속 꿈 속에서 쫓기는 상황인 거야.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막 힘이 드는 걸 보면서 나도 막 같이 감정 빙의해 갖고 힘이 드는데 이 드라마가 안 꺼지는 거야, 지금. 계속 힘이 드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낸 일단 답은 간단해. 그거는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야. 꿈만 깨면은 꿈속에서 아무리 쫓기고 힘이 들었어도 그건 그냥 꿈 깨면은 그냥 꿈속의 일인 거야.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내가 마음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뭐 슬퍼하고 힘들 때 같이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드라마 끄고 밥 먹으러 가거나 차 마시러 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이야기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이야기 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거 뭐냐 하면은 그런 나라는 건 없다는 거야. 잘 따져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이런 내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야. 굳게. 이거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의 중독인 거야. 자아 중독인 거야. 자아에 뭐에 중독돼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에 중독이 돼 있는 거야. 이 중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꿈은 자다가 깰 수도 있고 드라마 보다가 끌 수도 있는데 이놈의 꿈은 깨지도 않아. 이 드라마는 끌 수도 없어.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분들이 그 답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깨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줘. 근데 어찌됐건 답안지를 먼저 제공을 한 거야.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는 없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너도 없어. 이 사람은 너거든요. 타인이거든요. 그러면 뭐 잘나고 못난 놈도 없고 오래 살고 요절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공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이무필무고 뭐하라. 뭐 거기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 사념들, 뭐 감정들 메어갖고 힘들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거 없어. 무의야. 무필. 반드시 뭔가를 이루리라. 반드시 저놈을 이기리라. 저 인간을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반드시 뭐 할 것도 없고 무고 보라 그런 건 집착하는 거야. 집착할 것도 없다는 거야. 다 꿈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울고 물고 하면서 나 정말 인생 괴로워요 하고 하는 그거는 없다는 거야. 뭐하라는 거는. 근데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잠을 너무 깊이 자가지고. 근데 금강경이나 노동을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잠 좀 깨라고. 근데 잠이 안 깨요. 잠이. 그래서 이 잠 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왜 이렇게 잠이 들었냐라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가 동양학에서는 더 먼저인 거야. 왜 이렇게 잠이 들었지라고 관심을 가지고 몰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학문의 영역, 철학의 영역으로 나가는데 동양학에서는 그거 하는 것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잠 깨는 게 먼저인 거야. 이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실천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 오히려 학문에서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원래는 이 잠은 너무 깊어가지고 깨어나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이 잠을 깨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이게 참 황당하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도 짧은 시간인데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 인간에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에요. 근데 우리는 운이 아주 좋아. 왜?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답을 찾아낸 것을 그분들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풀었거든요. 우리는 그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잘 들으면. 금강경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제자가 부처의 말을 기록할 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부처가 말하는 걸 잘 듣기만 하면 돼. 논어 읽어보면 자왈로 시작해요.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잘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얻은 답을 우리는 잘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인연이 필요해요. 그냥은 잘 안 듣겨요. 그냥은 잘 안 듣겨.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내가 꿈속에서 꾸고 있는 이 꿈이라는 것이 너무 리얼하고 이 꿈에서 이것이 꿈속이라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한 거지 실제 뭐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즉 내가 괴롭고 슬프다라고 할 때 그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 이야기를 하려면은 금강경이나 육조단경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어차피 이 시간에 다 못하니까 유교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생성된 새로운 형태의 유교, 주자학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도식화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주자학에서 중용장구 주자가 지은 주석을 단 책, 지은 책 중에 중용의 주석을 단 중용장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용장구의 서문이 천하의 명문으로 이름이 났어요. 이게 중용장구 서문이 불교로 치면은 반야신경과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명문으로 이름이 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자가 인간이 꿈을 꾸고 있는 이 현재적 삶의 인간 모습을 도식화를 해놨는데 어떻게 도식화를 해놨냐면 이렇게 도식화했어요. 인간은 도심과 인심으로 내면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인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심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뭐냐? 바로 꿈속의 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나는 뭐냐 하면은 같은 마음의 공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인심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짜 나인데 그래서 이 나가 없다는 거야.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진짜 나는 뭐냐 하면은 도심이라고 맨 같은 마음 안에 있어요. 도심이라고. 도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좀 구태의연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어떤 단어로 형상화하더라도 정확하진 않아. 왜 그러냐 하면요. 본질적으로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꿈 속에서 생성된 그 인심에 의거해서 이룩한 문명과 도심에 의거해서 이룩한 문명이 있는데 도심에 의거해서 이룩한 문명이 소위 말하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이라면 인심에 의해 이룩한 문명은 과학이니 오늘날 우리의 물질 문명이니 인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 있죠.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인심에 익숙하고 인심에 의해서 생성된 문명 속에서만 그것이 인간의 문명이고 그 안에서 생성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심에 의해서 생성된 것은 사실은 공자나 부처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낯설어요. 한 번도 어찌 보면 이때까지 생각도 못 해봤고 어찌 보면 한 번도 그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총체적인 난맥상에 사로잡힌 거죠. 제가 아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제가 맨날 연구실에 자주 있으니까 제 제자들이 저희인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제자들인데 논문 언제 쓸래? 학위 논문. 근데 이런 거 묻고 제자들은 선생님 라면 좀 그만 드세요. 라면을 쌓아놓고 먹으니까 그런데 제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사실 이 나이에 라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딸도 맨날 잔소리 하는데 근데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면을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어. 심지어 라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그런데 라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라면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인데 라면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면이 무슨 이런 봉지에 든 것도 있고 용기에 든 것도 있고 기름에 튀겨서 꼬불꼬불하고 이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형상이 그려지는데 라면을 끓여서 한 입을 딱 먹었을 때 그 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각에 와닿는 그 맛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지 이 도대체 라면 맛이 뭔 맛인지를 모르는 거야. 수업 시간 끝나고 옆에 김밥 천국 있던데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읍시다. 그래서 라면을 딱 먹어보면은 이게 라면 맛이구나 하는 거를 알지만은 그 라면을 먹어서 이게 라면 맛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하고 내 설명을 듣고 라면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차이가 너무 커요. 실제적으로 라면을 먹어봐야 돼.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인심 속에 사는데 이 도심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감각으로 체득을 해야 돼. 실제적인 감각으로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심의 문제는 굉장히 뭐냐 하면은 감각의 문제인 거예요. 감각의 문제.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라면 이야기를 막 했을 때 한 번도 라면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나무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야. 들리는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라면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 라면을 먹게 될 수가 있어. 내가 라면집으로 데려가 사줄 수도 있고 본인이 나가다 사 먹을 수도 있고 누가 가서 끓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라면을 딱 먹는 순간 이게 라면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라면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감정, 욕구, 지향, 집착, 불안, 즐거움도 있죠. 생각 등등.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인데 너무 쉽사리 감지가 되죠. 이런 항상 쉽사리 감지되는 인심 속에서 살아가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나라는 주어하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서술어를 나로 착각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게 내래니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고 내일은 기분이 좋고 모레는 행복하고 저모레는 불행해.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야? 행복한 게 난가? 불행한 게 난가? 기분이 나쁜 게 난가? 기분이 좋은 게 난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없는 것에 내가 기쁨,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은 꼭 뭐와 같냐 하면은 누가 내 목에다가 개 목걸이를 외고는 이리 당기면 저리 가고 저리 당기면 이리 가고 여기 당기면 이리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한 1, 2년 이래 살면은 중독이 덜 할 텐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나라고 확고하게 믿는 거야. 응? 기분 나쁜 게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 뉴스 같은 거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사이코패스도 있겠지만 분노가 극에 달하면은 그 분노가 자기 내면을 다 잠식했을 때는 나는 화가 난다라고 할 때 나는 없어지고 화가 남으로써의 나만 살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난가? 이게 진짜 난가? 어떻게 이게 진짜 나일 수가 있겠어? 나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그게 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나 생각들이나 집착, 지향, 불안, 즐거움을 나로 등치시켰을 때 얘들은 너무나 뭐냐 하면은 지속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이것 속에서 나는 화가 난다라고 할 때 실제로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화가 난 걸 나로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이 문맥에 비춰보면은 하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깨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 책에 많이 써놨거든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사실 논어나 불경 같은 경우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가 있는데 대부분 그 지향하는 바를 따져보면 그 처음은 이거야. 이게 너가 아니다. 진짜 너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인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짓된 나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나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게 진짜 나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라면 맛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정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라면 맛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만 이해를 해도 어느 시간대 어느 공간대에 가서 그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꼭 생긴다니까. 왜? 이 중에 한 사람이 없이 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에서 생성된 공포 자체가 내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서운 거야. 그 무서움 속에 잠겨 있으면 어느 날 언제 명동에 갔더니 이하무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닌데 뭘 무서워해. 이렇게 되니까 찾아보려고 하게 되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은 뭐 지금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야. 진짜 나는 예컨대 TV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그죠? TV를 보면은 이게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하면은 이 브라운관 안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연기를 펼치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나로서의 인심은 이 브라운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인 거야. 여러 인물들의 연기야. 거기에서 울고 웃고 다 화내고 다 하죠. 그러면 이 동양의 현자들이 찾아낸 진짜 나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인물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이 브라운관인 거야. 브라운관이야. 근데 이 속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감정, 욕구, 지향, 집착, 불안, 즐거움, 생각 등등을 나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면은 이 브라운관이 인지가 안 된다. 너무 깊이 막 그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브라운관 보는 사람 없잖아요. TV 드라마 속의 인물을 보지. 근데 TV가 딱 꺼지면은 브라운관이 그제서야 보이잖아. 이게 진짜 나라는 거야, 이 브라운관이.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심으로서의 가라는 것이 감정, 욕구, 지향 뭐 이런 것들이 내 내면 어딘가에는 TV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울고 웃고 화내는 것처럼 막 머릿속 혹은 마음속 혹은 몸 어딘가에서는 막 그러고 앉아 있잖아. 그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인심들이 생성되는 혹은 인심을 자각하는 어떤 그릇이나 바탕이 있다는 거야. TV 드라마가 성립하려면은 드라마 속에 주인공들이 나와서 울고 웃고 연기를 펼치는 그걸 담아내는 브라운관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집착이나 즐거움 같은 것을 담아내고 있는 어떤 그릇이 있어. 어떤 그릇이.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현재 내가 인심 속에 몰입되어 살기 때문에 모른다 뿐이지
이거는 자신은 모르지만 항상이란 거는 잠이 들 때나 잠이 깰 때나 내가 울고 있을 때나 웃고 있을 때나 항상 뭐냐 하면은 존재해. 항상 존재해. 항상 감지되기 어려운 도심 속, 이게 진짜 나라고요. 이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또 하나의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다. 거울이 있어. 자, 거울 자체는 사실은 어떤 모습이 들어있거나 그런 게 없죠. 그죠? 내가 거울이 있을 때 보면서 이렇게 비춰보고 가.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비춰보고 가. 그러면 거울은 그 모습을 비춰주기만 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은 거울에 비춰보면 잘생겼고, 약간 좀 덜 생긴 사람은 비춰보면 좀 덜 생겼고, 화난 얼굴로 비춰보면 화가 나고, 웃는 얼굴로 비춰보면 웃어. 그렇지만 거울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화가 나고 웃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진짜 나라고 생각되는 그것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생과 사가 있는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로서의 진화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가라고, 이 가를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다는 소리야. 이 진화는 있고. 대부분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 나의 어딘가에는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마이크를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마이크를 본다고 할 때 이 마이크는 내 눈의 망막을 통해서 상이 맺혀지겠죠. 그리고 맺혀진 상은 내 이 신경의 어떤 세포를 따라 가지고 이것이 마이크다라고 인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이 마이크라는 것이, 마이크가 나에게 인식되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눈의 망막하고 신경세포인 것 같지. 그러면은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내가 눈을 빼가지고 이렇게 눈을 여기 놓고 이거를 인지하는 신경세포를 잘라갖고 쭉 나열해 놓고 마이크를 앞에 놓고 한번 해보라고. 눈알이 이 마이크를 감지하고 있는지, 잘라낸 신경세포가 마이크를 감지하고 있는지.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눈알과 이 신경세포는 이 마이크를 감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관 역할을 하지, 이 마이크를 마이크다라고 감지하는 그 어떤 브라운관, 그 어떤 공간이 있다니까. 예컨대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혹은 외롭다, 인간이 가장 느끼는 감정 중에 외롭다거나 기분이 좋다거나 화가 난다 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유형의 마이크가 아니고 무형의 감정이지만은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성되냐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은 물이 있잖아요. 깨끗한 물도 있고 이렇게 카페라떼 커피도 있잖아요, 그죠? 이 다 있어. 그렇지만 어떤 물이건 간에 이 물은 봐봐요. 이 컵에 담겨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생각이나 감정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어딘가에는 담겨 있는 거야. 어딘가에는. 인간이 있잖아요.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이 지구는 태양계의 구성원이고 이 태양계는 우리 우주의 구성원이죠. 어딘가에 인간의 신체든 지구든 태양계든 어딘가에 담겨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왜 어딘가에 담겨 있는가라고 생각을 못 하냐는 거야. 왜? 너무 중독이 심해서 그래. 근데 실제로는 어딘가에 담겨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담겨 있는 이 상황은 왜 이것이 진화가 되느냐 하면은 담겨 있는 이 물건은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 그냥 아메리카노일 수도 있고 카페라테일 수도 있고 찬커피일 수도 있고 따뜻한 커피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컵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컵이라는 것, 이런 우리가 느끼는 온갖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는 이 그릇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감각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떤 순서에 들어가느냐? 드디어 이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재료를 그냥 즐기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살다가 힘든 일이 발생해. 발생하면은 그 이전에는 그 힘든 게 내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힘든데 이 담겨 있는 통을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통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보게 되면서 통의 입장에 서는 거야. 통의 입장에. 통의 입장에 서면은 그 내용물이 힘들게 하면은 지저분하면은 조금 불쾌는 하지. 뭐 깨끗하고 맛 좋으면은 조금 유쾌는 하지. 그렇지만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더 뭐냐 하면은 그것에 끄달려 가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나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상황과 상당 부분 작별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몸의 아픔도 그래요. 그래서 이 통을 확실하게 자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 하면은 불교에 보면 스님 중에 소지공양하거든. 이 손가락에 천을 막 감아갖고 그 기름을 먹여. 그래서 촛불에 손가락을 태운다. 최근에 뭐 일타 스님인가? 그분이 손가락 4개를 태웠는데 이게 인간이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봐봐. 이 논리에 비춰보자면 우리가 막 손가락 타는데 아파. 어디에서 누가 아파하는데? 그러니까 통이 자각이 되면은 그 아픔이라는 것도 손가락이 타는 것도 객관타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마지막에 써놨지만 이거를 극도로 실천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이웃집에 놀러 가듯이 죽는다니까요.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처리하고 그냥 죽는 거야. 살 때는 그냥 살고 죽어야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 때는 힘이 들면 죽지 못해 살고 막상 죽어야 되면 살고 싶어서 또 힘들어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나로서의 도심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제가 이 방법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진짜 난감해 이게. 그래서 근데 아주 공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해봐야 안 되는 거를 하라고 권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내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이분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거야. 인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인심을 통해 도심을 자각하면 되는데 자각하는 방법이 주자가 생각한 게 유정유일이야. 정밀하게 인심을 살펴보는 거고 인심을 통해 자각된 도심으로서 살아가는 게 유일이야. 유정은 정밀하게 살펴보는 거 정찰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 속에 막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걸 막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야. 보려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냐 하면은 보려고 노력을 하려면은 그 보는 자를 자각을 한 상태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란 말 알죠? 관세음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소리는 듣는 건데 어떻게 소리를 봐? 그런데 도심을 자각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소리도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어떤 물상처럼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도심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그릇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보는 거야. 소리도 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보고 다 봐. 그러니까 이게 도심이 자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밀하게 인심을 살펴보라는 건 아예 뭐냐 하면은 라면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라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집중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려서 그래서 인심을 살펴보고 그래서 인심을 통해 자각된 도심으로서 살아가면은 사실 이거는 있잖아요. 인심을 통해 자각된 도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노력 안 해도 돼. 도심이 한번 딱 자각되면 놀라운 능력인데 자각된 도심은 흡사 이 형광등 불빛이 켜지면은 꺼지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안 꺼져.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한 번 용기가 그릇이 인지가 되면은 한 번 도심이 자각되면은 다시 그 그릇을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불교에서 성성하다라고 하는 거야. 항상 깨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라면 맛을 한번 알고 나면은 라면 맛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가 않잖아. 용기가 자각되고 나면 드디어 이 용기는 치워지지가 않아. 불이 한번 켜지면은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방법대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자가 이제 이 방법을 대학 장구라는 책에 경물치지 보망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을 잘 살펴보라. 핵심이 지켜보라는 거야. 살펴보라는 거야.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 날 일단의 화령관통이라. 어느 날 아침이 일단이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거야. 인심이 담겨 있는 도심. 이 거울, 브라운관이. 그럼 주자 말이 일단이 어느 날 아침인데 이 어느 날 아침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이것처럼 안 된다는 거야. 매우 매우 불공평해요. 누구는 어떻게 하다 잠깐 인연이 돼서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그 어느 날 아침이 다가오는데 누구는 평생 매달려갖고 안달복달 해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불공평해요. 그렇지만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아예 라면이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공부한 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언젠가는 라면을 먹게 돼요. 언젠가는. 조금 일찍 먹으면 좋죠. 근데 일찍 안 먹더라도 언젠가는 먹게 돼요. 먹고 나면은 라면을 먹기 이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라면을 먹기 이전의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느냐? 그렇진 않아. 너무 오랜 세월 그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생명력도 너무너무 질겨요.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부처하고 공자 정도 수준인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속에서 진폭이 있어. 진폭이 있다가 점점점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죠. 근데 그 진폭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몰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만이 몰입한 그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헤어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도심을 자각한 상태가 되면은 그 이전에는 거기에 빠져서 괴로웠다면은 괴로움의 강도가 훨씬 덜해져. 예컨대 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러면 예전은 외로우면은 그냥 못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도심이 자각되고 난 상태면은 그 외로움이라는 걸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면에서 TV 드라마에서 현빈하고 뭐 이런 손예진이 나와서 이렇게 막 연기하는 거 보듯이 자기 외로움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보면은
드라마에 보면 현빈하고 손예진이 참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여전히 외로움은 나에게 외로움의 감각으로 다가와. 그 드라마 주인공이 잘생기고 예쁘듯이. 그렇지만 그 이전처럼 그것에 완전 몰입해서 그게 나라고 하는 데서는 많이 벗어난다는 거야. 동양의 지성들이 발견한 최종의 진리는요, 사실은 이것보다가 더 큰 함의가 있는데, 이것에 가는 데에 생성되는 이 가장 큰 효과가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 자각된 시점에서 보면 인심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것이 진짜 이게 허상인 걸 알게 돼. 드라마 속의 인물이 지니고 있는 감정 상태와 유사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심 속에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게 이 허상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문제는 한 번만이라도 인심을 바라보는 도심을 자각하거나 체험하면 돼. 이게 이제 초견성인데, 이렇게 딱 한 번 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이전으로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정밀하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살펴보려고 하니까 살펴보는 그 주체가 설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 유교와 불교에서 온갖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정좌해서 수행을 하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라 하기도 하고, 화두를 들라 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성인의 경전을 공부하라 하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생의 고통인 거예요. 몸에 의한 고통, 마음에 의한 고통이 심해지면은 반드시 인간은 객지를 오래 떠돌다가 외로우면 고향으로 가거나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듯이, 인간은 힘이 들면은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복력,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이 진짜 나 자신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약인 거야. 다만 그것에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잡아먹히는 경우는 자살도 하고 남도 죽이잖아요. 그죠? 그 선까지만 안 가는 선에서 본인이 그거를 감내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도달해, 반드시.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나갔는데, 그때 한국에 이름 되면 굉장히 유명한 여자 화가분이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서울에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화가로서 이름 떨치고 이런데 아들이 정신지체야. 이거를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내 인데서 내 남편 같은 이런 우수한 유전자 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고통을 받고 그 아들을 외면하다가 어느 날 순간부터 그 아들 손을 잡고 곳에 강의를 다 들어다녀요. 잘생겼어. 이야기해보면 말을 안 해, 그렇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느 순간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느끼는 그 모든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게 파도에 모래가 쓸려가듯이 싹 쓸려가는 순간이 있더래. 어느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을 18년을 기차가 터널 앞만 달리다가 어느 날 터널을 탁 벗어나더래. 그만큼 한 인간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건데,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정말 힘을 내서 어떻게 해보냐면, 이런 물음을 한번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누가 힘들어 하는 줄도 모르고 그 힘듦에 잡아먹혀가지고 인생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누가 힘들어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누가 힘들어 한다라는 물음이 어떤 큰 수조통 안에 물이 담기듯이 그 수조가 인지가 되면은 그 힘듦조차도 통 안에 담긴 물처럼 두둥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자기 내면의 큰 수조통 위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라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가서 계속 라면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게 그 불교에서 지월이라고 하는데 달을 가리킨다고 하거든요. 도심을 자각한 사람이 달을 계속 가리키면서 달을 바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뭘 보냐 하면은 손가락만 보는 거야. 왜? 이 손가락은 보이는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안 보이거든. 손가락에 몰입해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고개가 손가락 끝이 향하는 달 쪽으로 딱 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주자가 말하는 어느 날 아침인 거예요. 그걸 맞이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도심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방법은 주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자기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살펴보라는 거고, 저는 인생의 고통이 이 도심을 자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 호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심을 자각한 이들의 기록이나 도심을 자각한 이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는 거, 읽고 들어보는 거. 요새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잘 듣다 보면은 진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그 도심의 그릇에 두둥하고 떠오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괴로움은 현재 이 상태의 괴로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를 걱정해. 괴로움이 한번 생성돼, 분노나 외로움이 생성되면 이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생성된 분노나 외로움이 상처로 남고 앞으로 이런 분노나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으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 시간을 안 살아가는 거야. 과거 속에 지나간 과거 속에 살고 오지 않는 미래 속에 살거든요. 근데 도심이 자각이 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어려움에 처하면 처한 대로 어디에 있든지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왜? 도심 자체에는 자체 충만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결핍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윗사람을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상불원천 하불위이야. 위로 하늘을 원망치 않고 아래로 남을 탓하지 않아.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 남 탓하다가 남 탓하기 이제 질리거나 남 탓하기 어렵게 되면 하늘 탓을 합니다. 남 탓의 극점은 부모 형제까지 탓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 형제까지도 이제 안 되면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항우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대표적인 형상이 상불론천 하불론이야.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자기 내면에 생성되는 온갖 것들을 지켜보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는지 볼까요? 이런 사람이 죽는 거를 군자유종이라고 해요.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 그래. 죽는 게 아니야. 잠시 마치는 거지. 퇴계 선생의 죽음을 기록한 게 퇴계 선생 고종기가 있는데 1570년 12월 2일에 병환이 위독해지셔갖고 8일에 돌아가셨는데 요 일주일간의 기록이 상세해요. 상세한데 다 가져오려니까 너무 많아갖고 세 대목만 가져왔는데
자, 3일에 침실에서 설사를 해. 이 설사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관략근에 힘이 빠져갖고 그냥 이게 배설물이 나오게 돼요. 설사를 하게 되는데 퇴계선생이 매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매화 화분이 옆에 있자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매화의 인격체를 부여해서 매화형이라고 해요. 매화형이 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에 이게 쏟아져 나오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 다른 곳으로 옮겨라. 자, 이제 항문 관략근이 풀어져가 곧 죽을 분이 내 평생 같이 한 매화가 참 고결한 꽃인데 내 이 냄새가 끼쳐갖고 좀 미안하니까 매화분을 옆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죽게 되면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그거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 수조통 위에 담겨있는 물처럼 나의 내면의 도심 위에 두둥하고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인 거야. 매화분에 물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카에게 명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유언을 읽어보라고 하고 서명하게 하고 5일째 돌아가시기 3일 전에는 관을 만들라고 하고 문인들에게 내가 앞으로 사나흘 정도 지나면 죽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는 드디어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매화 화분에 물 주라고 하시고 정오 무렵에 조카 교를 벌여서 내 머리 위에 비바람 소리가 나는데 너도 들리느냐라고 하시기에 조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하니 선생께서 편치 않는 소리를 내셨다. 왜냐하면 숨이 끊어질 때 숨이 밑에서부터 쭉 끊어 올라오지만 호흡이 가빠져서 그릉그릉 하게 되거든요. 제가 노인분들 돌아가실 때 옆에서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유시 아마 저녁 한 6시에 맑은 하늘에 갑자기 흰 구름이 모이면서 지붕 위에 한치가량 눈이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께서 누웠던 자리를 정돈을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정신이 또랑또랑한 거죠. 부축해서 일으키게 해요. 제자인데 나를 좀 부축해봐라. 그래서 이제 일으키게 하니까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앉은 채로 제자가 부축하니까 앉은 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심의 풍경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하나의 어떤 감정 상태로서 완벽하게 수조통 안에 담긴 물처럼 브라운관 안에 들어있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타자화해서 보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내면에 혹은 내면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있는 그 도심을 자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가장 좋은 방법은 주자식의 방법보다는 내가 현재적 삶에서 부닥치는 고통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봐야 돼. 저는 뭐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2번 입원해서 오랜 시간 수술을 했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뭔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추하고 듣는 과정에서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교라는 사상 체계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유교와 만나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형태의 유교, 주자학, 양명학도 뭐 비슷한 형태인데 불교의 선종이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조금 어찌 보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삶 자체를 비추어 보면 이것만큼 또 제 생각엔 리얼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잠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받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답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예, 말씀하세요.
그 인심 도심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인심이랑 도심이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처럼 도심만 있으면 도심이 도심으로 규정되지 않고 인심만 있으면 인심으로 규정되지 않는데 두 개가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계열은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심이 극에 달아야 도심에 다시 다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심을 완전히 없애야 도심에 가는 게 아니라 인심이 또 극에 달함으로써 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마치 동전이 뒤집어지거나 뭐 빛이 없어지면서 어둠이 나가는 그런 분리되지 않은 하나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 객관 타자화라는 말이 우리가 명상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관조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선행이나 선수행이라는 게 어떤 명상을 통해서 어떤 도심에 가는 그런 거라면 그 도심이 아까 인심을 담는 어떤 그릇이라고 했을 때 명상을 통한 방법이 어떤 저 그 주작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그냥 이런 생각들이 좀 스쳐 지나가서 그런 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도 뭐 써놨지만 역시 그 인심과 도심은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주자도 일심 안에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으로는 살펴보는 거, 명상하는 거, 뭐 참선하는 거, 사실은 다 어찌 보면은 방법론은 다양하겠지만 목적지 자체는 도심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도심을 발견하다기보다 없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우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종 이전에는 방법론 중에 명상의 방법론이 우세했고 선종이 들어오고부터는 화두참구라고 해서 화두에 의해서 본래적 자기 자신을 찾는 이 방법론이 우세했고요. 주자학의 시대에 오면은 어떤 물상이나 현상에 정신을 집중하는 걸 통해서 집중하는 본체로서 도심을 자각하는 방법, 이걸 경물궁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달을 했고 근래에는 많이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많이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라면에 대한 어떤 환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많이 보면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달로 눈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마음이고 어떤 하나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듣는 쪽을 선호하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어떤 개인적인 혹은 주관적 체험의 영역이 있어서 저는 뭐라고 딱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부해온 것 플러스 삶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몸의 고통. 저는 마음은 뭐 크게 고통스럽진 않았는데 마음은 약간 외로움이 좀 있는 사람인데 몸은 중학교 때부터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갔고 대학교 때 10년 전에 뭐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그 몸의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더라고요. 네. 네?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교수님께서 그러면 라면 맛을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라면 맛이라는 거는 라면 맛을 다 본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 라면 맛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본 사람에게 라면 맛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라면 맛을 잘못 전해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제가 어떤 시점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글쎄요, 내식의 라면 맛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고 나서 과거의 선현들이 남긴 경전을 읽어보았을 때 예전에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은 라면은 뭐랄까 이 지구상의 모든 라면을 대표하는 어떤 라면 혹은 모든 라면 맛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라면을 먹어봤기 때문에 라면을 먹기 전의 상태로는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칫 이렇게 종교나 학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나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너무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지나치게 확신을 할 때 저는 제 경험치에 비춰봐서 약간 의심이 들어. 왜? 그렇진 않거든. 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매트릭스 속에서 살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니까 맨 멀건 죽 먹잖아. 근데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면 와인 먹고 하는데 그거 좋아갖고 매트릭스로 다시 돌아가고픈 인간이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배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났다 하더라도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경험치가 완전히 없어지냐는 거야. 제가 이 인간의 몸으로서 제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것에 빠질 때 잘 몰랐고 그것이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좀 덜하다 뿐이지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러면은 진짜 저 사람은 부처나 공자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수철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유, 예. 멀리서 예, 제가 지금 강의 들으면서 정의 쌍수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도노 점수 이 말이 생각나는데 과연 인간은 자기가 그런 고통이나 힘든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지 어떤 곳에 포커스를 줘야 살아가야 되는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장 보데야르의 시뮬라르크, 또 다른 나, 연예인과 같이 부캐죠. 본 캐릭터와 부 캐릭터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캐릭터가 많은데 본래의 나의 캐릭터를 찾아라고 얘기하는 말씀 같아서 과연 우리는 그런 캐릭터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라 그러는데 고통스러워해라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은 같이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전반 앞선 질문은 제가 솔직히 잘 이해를 지금 못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억지로 고통스러울 건 없겠죠. 그렇지만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누구나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까지 도달하는 환경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권력이나 금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실제로 그 사람하고 친해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삶의 고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정해상수나 혹은 도노점수 같은 이런 어떤 논의 맥락 이전에 어찌 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착안을 했는데 찾고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고통이 많은 부분 해소되는 게 중간에서 얻는 이득이고 실제로 목적지에 가는 것은 제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도 아직 안 가봤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만 가지고 사실 제가 해봐야 큰 소용이 없는데 그것에 의하면은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해상수, 도노점수 같은 문제는 상당히 교리적인 문제라서 이야기할 게 조금 많긴 한데 그 두 가지 논리도 따지고 보면은 중국화된 불교에서 생성된 논리고
그것이 뭐 경물치지나 경물궁리나 하는 것과 신유교 주자학의 그 논리와 연계해서 저는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노점수 같은 문제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라면 맛을 알아야만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라면을 더 잘 끓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지, 라면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라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게 도노점수의 논리거든요.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질문을 틀리게 할까 봐 걱정이긴 한데,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무슨 뭐를 볼 때 그거에 이제 동화가 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빠진다고 하나?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도심으로 가기에 반대 방향인 것 같다고 이해라기보단 그렇게 들렸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만 거기와 이렇게 막 무아지경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듣는 게 마치 좋은 감상법인 것처럼도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그런 것은 도심과 반대인가요? 그거는 조금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보고 막 그런 상태에 빠져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잘 드리긴 어려운데, 이런 건 어떨까요? 요새 하도 트로트 열풍이라 갖고 트로트가 좀 뭐랄까 심심해진 면이 있는데, 트로트가 천대받던 그 시절에 저는 뭐 시종일관 트로트를 사랑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듣고 우리 애를 놓고도 그 애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내가 불러주고 이랬더니 그냥 그 노래만 들으면 잘 자더라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제 심리 상태를 보면요, 그 노래에 감정이나 생각에 빠진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 그때 내 심리 상태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뚜렷이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때는 오히려 뭐냐 하면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과 조금 뭐랄까 거리가 멀어진, 혹은 그런 것에 채색되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약간의 편안함, 흥겨움 이런 게 있는데, 감정이나 생각에 빠졌을 때는 그것과 급속하게 동화가 되어서 굴러가는 게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경험치인데, 집중과 생각의 어떤 몰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데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술적인 감각, 예술적인 어떤 지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더 생각을 좀 뭐랄까, 제가 경험치가 부족한 상태니까 더 깊이 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글쎄요, 뭐 어떤 제가 그냥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핵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저녁 때 너무 좀 뭐랄까 밋밋하고 심심한 이야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오늘 이렇게 받은 한국 당쟁사를 보면요, 피 튀기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